오늘의 주제는 역사로 배우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제 탄생. 많은 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셨었거든요. 이제 디파이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주제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2015년 이더리움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디앱이 생겼고, 그 디앱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끼리 P2P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생겼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이라는 게 태동을 했고, 그게 이제 디파이가 발전하게 된 하나의 섹터다라고 일단 정리해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나왔던 프로토콜이 이제 뭐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어떤 유니스왑, 이제 아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첫 번째 영상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디파이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탈중앙화 거래소는 뭐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2009년 이제 비트코인이 출시된 그날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알다시피 2009년 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촉각을 이렇게 세웠었고, 또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반대론자들은 절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냐. 화폐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 널리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그런 어떤 사용처가 없는데 어떻게 화폐가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에 어느 겨울에 최초의 이제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거래소가 바로 비트코인 마켓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당근 마켓 생기기 전에 중고나라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계좌를 물어보고 그럼 비트코인을 싸주고 그 대신에 뭐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이제 사기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거래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거 봐라,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탈중앙화된 자산이고 그다음에 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도 거래소를 탈중앙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되게 높아졌어요. 2017년도 어느 겨울날 탈중앙화, 특히 이제 온체인의 위에 이제 거래소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더 델타라는 거래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첫 번째 온체인 이제 거래소죠. 이 온체인 거래소는 이제 좀 특이하게 오더북 방식을 채용했어요. 우리가 뭐 바이낸스나 FTX나 어떤 업비트 등에서 거래할 때 이제 사자와 이제 팔자가 같이 만나잖아요. 가격이 형성되고 볼륨이 형성이 되면 체결이 되는 방식이 이제 오더북 방식인데, 그 방식을 처음 온체인에서 구현한 것이 이더 델타였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하나의 거래소였어요.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위에서 트랜잭션을 하나 날릴 때마다 뭐 불장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40불, 50불 엄청나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여기서 거래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온체인 위에서 허가창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사자, 팔자를 그 트랜잭션에 넣어주고 빼고 넣어주고 빼고 이 과정을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스비가 드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유동성 공급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가스비가 더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맞아서 마켓 메이커들이 결국 이더 델타의 유동성 공급을 멈추기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온체인 위에서 탈중앙화된 개념을 적용한 거래소지만 이제 오랫동안 가진 못했어요. 장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이제 쓰는 그런 오더북 체계였던 거래소였는데, 이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호가창이 이제 비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불편함으로 조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어느 겨울날 SEC가 이더 델타를 제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엔 증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불법적인 영업이다라고 규정을 하여서 이도 델타는 벌금을 내고 중지하게 되는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어느 겨울 말에 비탈릭이 이제 제안한 것처럼 우리 온체인에서 오더북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풀 개념으로 거래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언을 했었었고요. 그 제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이제 재단이 프로토콜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여기 오신 분들이 잘 알듯이 한 바구니에 토큰 1과 토큰 2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치를 해놓으면 누군가 토큰을 수합하러 왔을 때 이 토큰을 활용해서 토큰을 수합시켜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하나의 거래소였어요. 이 거래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누구나 이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신생 프로젝트들이 중앙화 거래소에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으면 중앙화 거래소들은 상장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결국 스타트업이 토큰 발행해서 무언가 하기에는 불편한 시장이었는데 이 유니스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 누구나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 즉 덱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인기가 되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거래소가 전부 이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유니스왑이 굉장히 큰 성과를 디파이에서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어느 한 6월 달 결국 컴파운드라는 하나의 그 랜딩 프로토콜이 토큰 에어드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어떻게 보면 디파이 썸머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큰 대출 프로토콜이에요. 이더리움을 이제 누군가 예치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자를 받아서 결국 토큰을 예치한 유동성 공급자한테 이자를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컴파운드가 4월 달에 이제 다오로 전환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토큰을 6월 달에 드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갑자기 예금한 사람들한테 은행의 주식을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또 투자 어떤 상품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왜냐면 컴파운드 프로토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토큰을 이제 제공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에어드랍을 이제 하게 돼요. 유니스왑도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수시스왑이라는 프로토콜도 이제 에어드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디파에서는 뜻이 이제 깊은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결국 어느 한겨울 6월 달에 이제 토큰 컴파운드 토큰 컴프가 에어드랍 되고서 2020년 이제 겨울에는 디파이 거래소들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의 서막이 생기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에 이제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이제 스시 스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스왑이 덱스로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여를 한 것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니스왑을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수시스왑은 그 유저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스왑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컴파운드가 토큰 에어드랍한 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프로토콜에 유니스왑의 LP를 그러니까 유동성을 수시스왑에 가지고 오면 토큰을 이제 에어드랍 해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스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그냥 유니스왑의 거래 수수료를 받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했는데 이 유동성을 그대로 가지고 수시스왑이라는 똑같은 거래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래소에 예치를 하니까 토큰을 또 주네. 그 토큰이 가격이 형성돼 있고 굉장히 큰 이득을 주네. 라는 하나의 스토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스왑에 있는 유저들이 득달같이 자신들이 예치한 어떤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스시스왑에 막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에서 처음 생긴 뱀파이어 어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뱀파이어 어택 자체는 남들이 어떻게 해놓은 것에 사실 빨대를 꽂는 거예요. 뱀파이어가 인간의 피를 먹고 그 자신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듯이 유저들을 빼오는 그런 전략을 뱀파이어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고 회자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니스왑의 에피 토큰을 빼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시 수합의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수시 토큰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수합에서는 유니 수합의 그 유동성을 온전히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림 보는 것처럼 유니 수합의 그 로고가 유니콘이잖아요. 그리고 수시 수합은 초밥이고 스시이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그림으로 합쳐서 그 맨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스시가 초밥이 그리고 유니콘을 달고 있는 이 모양이 한때 굉장히 이제 인기를 이제 끌게 되었습니다. 유니스왑도 자신들의 유저들을 계속 뺏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토큰 에어드랍 한다. 라고 해가지고 유니스왑도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큰 에어드랍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이제 디파이 농부들은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엄청 프로토콜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거버넌스 토큰을 자신의 지갑에다가 계속 이제 에어드랍 받았었고요. 그래서 에어드랍 받았던 거를 또 계속 사람들이 시장에 던지고 뭐 사고 던지고 사고 하다 보니까 결국 거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어떻게 프로토콜에 이제 예치할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시 수합에서 사람들이 차용하게 돼요. 이거 유니스왑이 가지고 있었던 유동성을 토큰을 에어드롭 한다는 목적으로 다 많이 마켓시어를 빼왔단 말이에요. 마켓시어를 이제 빼오는 걸 보니까 우리도 스시스왑의 유동성을 빼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큰을 에어드롭 하면 결국 그들도 우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토콜이 디파이에서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많은 농부님들이 자신의 유동성 그 LP를 다른 곳에다가 넣고 토큰 에어드랍 받고 또 빼고 이 과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생긴 용어가 일드 파밍이었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자 농사라는 이제 개념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농사의 하나의 시대가 열린 거는 결국 수시 수합이 유니스왑을 뱀파이어 어택한 그 당시가 이자 농사의 한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언 파이낸스도 생겼고요. 밸런서라는 어떤 프로토콜도 생기고 커브도 생기고 원인치라는 하나의 프로토콜도 생겼어요. 근데 이 프로토콜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동성을 락업시키고 토큰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일드 어그리게이터였어요. 우리가 볼트라는 개념이 이제 디파이에 있는데 패시브 인베스터들이 제가 만약에 투자자고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새로운 뉴비들을 위해서 우리 프로토콜 어떻게 와이언 파이낸스, 옌 파이낸스라고도 부르고 와이언 파이낸스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은 볼트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 볼트가 알아서 투자를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드가 높은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서 토큰을 받아서 다시 자신들의 유저들한테 수수료를 제공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그렇게 편리함을 주는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도 나왔었고요. 근데 밸런서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 너네 농부들 어떻게 보면 디파이 잘 모르지 않냐. 에어드랍 받으려고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뭐 뺐다 꼈다 하지 말고 그냥 밸런서에다가 예치 딱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처럼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토큰도 주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을 이제 유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커브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페어러한 이제 LP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어떤 일들을 창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나왔었고요. 원인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그리게이터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처음에는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아무 그 투자 목적이 아닌 편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가
결국 컴파운더 컴프가 에어드랍 되면서 토큰 에어드랍이라는 하나의 메타가 생겨났고, 그 메타가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이제 순수한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 투자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토큰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유동성을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하나의 엣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와이언 파이낸스, 뭐 밸런서 커브, 원인치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서 차별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덱스들이 탄생을 했고, 덱스들이 발전을 하게 된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은 프로토콜이 나왔었고, 또 많은 농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장이 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유동성 장이 와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0월 달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2020년 1월까지도 사실 의미 없는 숫자가 다 예치되어 있는데, 6월을 기점으로 또 2020년도 말을 기점으로 덱스들의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큰을 에어드랍하게 됐고, 그 토큰들을 전부 다 락업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각자 하나의 편의성을 갖고 있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디파이에 잠긴 자산들이 보시는 것처럼 80조 원이 넘어가는 상태가 된 거죠. 굉장히 큰 수치예요. 지금은 아마 반토막 나는 아마 40조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썸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